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요, 그 배경에 대한 각종 추측이 또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그간의 추측성 보도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되고 100일이 다 되도록 이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헌재의 속사정,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을 하고서 오늘로 22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평의는 하루에 한 번 열릴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하루에도 수시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판관들은 최근까지도 이 헌재 내 연구관들이 참여하는 이 탄핵 심판 TF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작성된 보고서를 돌려보면서 쟁점을 최근까지도 정리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평의를 거듭했지만 이 쟁점 정리를 끝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쟁점을 정리하는 건요, 이 평의 단계 중에 첫 번째입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이 평의의 첫 단계도 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헌재의 평의는요, 첫 번째로 이제 쟁점별 소결론 도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결론 합의, 그 다음에는 결정문 작성, 검토 및 확정,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뉩니다. 따라서 이제 첫 단계도 못 마친 단계가 맞다면은 결론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이를 두고 한 헌법학 교수는 중앙일보에 헌재도 이 각계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아직 결론을 내는 이 결정문 작성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분명한 이상 징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평의를 4주째 이어가면서도 여전히 쟁점 정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 분명할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8대0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한 최종 설득 중이라거나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단어, 표현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듬느라 시간을 쓰는 중이라는 이런 관측이 우세했지만 상황이 달라진 건데요. 관련해 한 현지 헌법연구관은 조선일보에 평의가 길어지는 건 선고 시점이나 결과에 대한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됐다고 봐야 한다며 처음엔 탄핵 찬성 여론이 지배적이고 진보 성향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선임이라서 인용 쪽이 우세했겠지만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법리와 증거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이견을 드러냈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여한 한 전직 재판관은 재판관 8명 중에 일부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 재판관 모두가 확고하게 결단한 뒤 선고일을 알릴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내겠다라는 재판관이 있어서 지금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쟁점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립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이걸 두고서도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또 관측과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의의 비공개 원칙상 재판관들의 이견이 큰 구체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는 외부로 알려진 바 없지만요.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관 중 일부가 선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에 결론에 반대하는 의견이 한두 명 있고 합의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길게 쓰면서 선고가 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요. 이현환 아주대 교수는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쟁점이 워낙 많아서 세부 쟁점을 다 정리하려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평의는 다 됐는데 결정문 작성만으로 변론 종결 후 3주를 넘겼다고 보긴 어렵다. 재판관 중 일부가 선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선 이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애초에 심판을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황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공정하게 법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견 없이 평의를 하면서 정돈이 됐을 텐데 심판 전부터 인용 결론을 정해두고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이 증거를 못 찾는 난장판 상태에 이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이 헌재에 채택된 검찰 조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게 맞는지 이걸 따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서 이건 헌법재판의 기준에서도 이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렇게 예상보다 길어지고 또 그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라는 그런 해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의 분위기도 지금 헌재 심판이 시작됐을 그 초기와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당에서는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이번 주 내 선고까지 무산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이 탄핵 본안 판단을 통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 이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각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 여러 설이 돌고 있지만 입수한 정보는 없다라면서도 저희가 희망하는 건 탄핵 기각이라고 말했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재 결정이 미뤄진다는 건 재판관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나타내는 거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8대0 인용 가능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혹시 모를 예상 밖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어제 저희 TV조선에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걸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 설마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오전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이렇게는 도저히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반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고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고위직 뭐 대법관을 지내신 분, 또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 또 뭐 대형 로펌의 대표분들 이런 분들의 현재까지 평은 그래도 8대0 파면 선고의 결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뭐 근거 없이 그냥 풍문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헌재 선고가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마치 어쨌든지 간에 이번 주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률가들 사이에서 그다음에 법조계 내부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이견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 이걸 두고서 이제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의 적절성, 적법성 문제, 그다음에 헌재 심판의 물론 절차의 적절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다음에 다른 관련 증인들의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도 한 번도 응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는 아예 받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조서를 받은 사람들 지금 헌재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헌재에서는 관련자들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받거나 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람들 특히 뭐 군 사령관이라든지 경찰 수뇌부들이 수사기관에서 경찰, 검찰에서 수사받았던 그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의 조서를 헌재가 요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헌법재판소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절차 흠결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미 검찰 조서들, 수사기관의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한 바가 있었다는 그런 관례도 있었고 관련 규칙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판관의 평의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특히 이제 검찰 조서 부분인 것인데 사실 대통령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공수처 수사라든지 검찰 수사를 뭐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수사기관에서의 피신 조서를 남겨놨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다만 계엄 당일에 있었던 뭐 군 사령관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라든지 그리고 또 경찰 수뇌부들의 피신 조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채택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체포조가 운영됐다라든지 아니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더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조서로 남아있고 이 부분이 증거로 채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가 바뀐 전문 법칙에 의한다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법정에 와서 사실 그때는 다르게 말했다. 이 진술 조서를 부인하게 부인하면? 되면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전문 법칙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조서로 채택한다면 당일 그 조서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사 대상자들을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론에 불러서 그 증인들의 신문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그게 그러니까 것인데 이제 변론 체계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현재에서는 뭐 가능한 사람들만 지금 증인신문을 한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그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맞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이미 증거로 채택하기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한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절차적 흠결을 따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